우선 이 부채를 더 이상 감당이 힘들어지니까 패권국이 뭘 하냐면은 아직까지는 패권국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네. 다른 국가의 채권을 강매하듯이 팔아버린다. 네. 깡패 짓을 하면서 팔아버리고 네. 그리고 내 채권을 팔고 상대국 경쟁국의 채권을 팔리면 안 되고 네. 자산 매력도를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쟁자의 적대국의 부채를 동결하거나 혹은 적대국의 자산을 압수한다. 레이달리온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압수하고 원유 수출을 제재하고 이런 걸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감당이 힘드니까 네. 그냥 배째라식으로 디폴트를 내버린다든지 아니 만기가 왔는데 아니 또 연장할게 연장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면은 중앙은행한테 돈 찍으라고 시켜가지고 야, 중앙은행 네가 다 사 라고 밀어버리다든지 이런 식의 현상이 있고 안녕하십니까. 재부심과 에릭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끼어들지 않는 남자 재부심이고요. 네 에릭의 거장연구소의 에릭입니다. 아하하. 댓글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채부심이 끼어들지 않는다면 에릭은 채부심이 도대체 왜 나오냐, 자기 채부심 하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그런 내용도 있어. 뭐냐면 채부심은 왜 있는 거냐. 에릭 혼자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럼 그냥 에릭 혼자 얘기하도록 할까? 약간 타율 주행처럼 그러니까 뭔가 자동 사냥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최소한의 끼어들기로 좀 적당한 감칠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고요. 아 그리고 알려드리기를 에릭이 저희 촬영 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4월 23일 촬영이라고 영상이 달려 있는데 영상 촬영하고 업로드가 너무 늦어지면 좀 시의성이 떨어지니까 사실 에릭은 오실 때 되게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편집을 빨리 해가지고 연달아 내면서 에릭을 격주 단위로 에릭의 그 화려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편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아 네, 좋습니다. 그죠? 네. 가지가! 자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을? 오늘은 제가 또 두 명을 모셔왔는데 네. 뭐 적절하다면 적절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관세를 떠나서 이제 이게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나 뭐 대한 이제 갑자기 의문이 또 있는데 왔어 그냥 뭐 그쵸. 세계 질서라고 하니까 네. 그냥 월드 오더? 네. 그리고 거기에 떠오르는 분이 있죠. 이제 아. 레이달리오가 또 최근 열심히 또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내 때다 하고 와서 노를 젓고 있어서 레이달리오 얘기를 가져왔고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식 싼 건가? 라고 할 때 여기 이제 답을 줄 수 있는 이 적임자 중에 한 명이 가치평가의 학장이라고 불리는 다모다란 교수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대박이네. 제가 다모다란 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근데 레이달리오는 되게 억울할 뻔했어요. 그냥 요즘에 뭐 중국 얘기하다가 중국이 무시당하니까 엄청 무시당했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레이달리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가 있어서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세 이면에 있는 게 중요하다. 자기는 경기 침체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다. 라고 최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보시듯이 레이달리오가 노를 엄청 적고 있습니다. 글도 엄청 쓰고 있고. 많이 나오셨네요. 그렇죠. 인터뷰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만들었고요. 뭐 레이달리오 워낙 유명하죠.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중 하나인 브리저스 어소시에이츠의 회장이었다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는 거의 뭐 세상 걱정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고요. 현 세상 걱정 전문가. 직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직업이 이거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안 되는데 가마식하는 그런 포지션을 맡고 있고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관세가 왜 나오게 됐는가 이 배경이 중요하다. 그럼 그 배경이란 뭐냐? 이 레이달리오가 항상 얘기하는 이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이 요소가 이제 사이클이 넘어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이제 관세가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선 관세보다 중요한 게 뭐냐? 관세는 왜 나왔냐? 관세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조적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더 이상 무역과 자본의 불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고 그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이 관세 카드가 나온 거다. 근데 미국의 이제 무역과 자본의 불균형이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 세상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가 급변 중이라는 걸 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5가지 요소가 뭔지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이제 레이달리오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세계 질서. 아무도 안 읽었다는 그 체인징 월드 오더. 영상으로만 다 봤다는.
레이달료 하면은 이제 매크로 투자자인데 레이달료는 이제 단순히 뭐 금리, 환율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긴 역사를 봤을 때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사는가 이런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거는 가장 큰 요인이 패권국이 어떤 국가인가인데 그 패권국의 그러면 흥망성쇠에 따라서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패권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5가지 요소는 뭐 부채, 화폐, 경제 역학, 국내 갈등, 국제 갈등, 자연재해, 기술 발전이 있는데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부채, 화폐, 경제 역학은 한마디로 경제적 요소인데 근데 레이달리오는 이제 경제에 있어서 부채에 좀 집중을 해서 경제를 바라봅니다. 아래에 이제 그래프는 이 레이달리오의 유명한 부채 사이클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잔물결은 단기 부채 사이클이고요. 이 큰 긴 물결은 장기 부채 사이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채 사이클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그래프인데 단기 부채 사이클은 한마디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정부는 재정정책을 쓰면서 이제 돈을 막 풀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회복하고 자산 가격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그리고 버블도 생기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되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그럼 경기가 다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단기 부채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게 단기 부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고점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레이달리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기 부채 사이클의 고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단기 부채 사이클이 이제 금리가 올리고 단기 부채 사이클이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호황기 때 부채가 쌓였던 부채가 금리가 올라가면 터지는데 이거를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망할 겸 망하게 해두고 디폴트 나게 해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경제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걸 두고 보지 않고 쉬운 선택을 한다. 그거는 중앙은행이 부채를 사주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부채 사이클을 지날 때마다 점점 부채가 쌓이게 되면서 단기 부채 사이클의 고점이 커지는 한마디로 장기 부채 사이클이 점점 더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패권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군대도 점점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국방비도 써야 되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 패권국의 덩치가 커질수록 써야 될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국력에 비례해서 당연히 부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2가지 요소로 인해서 부채가 점점 쌓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바로 장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레이달리오는 1930년 대공황과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이런 장기 부채 사이클의 전환 시기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진짜 100년짜리를 얘기한 거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단기 부채 사이클은 뭐 한 2, 3년인 것 같고 장기는 한 1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장기 부채 사이클은 1927 다음에 2008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이클이 진짜 길더라고요. 그렇죠. 레이달리오의 말대로면 이제 장기 부채 사이클은 8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5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경제 요소가 중요한 게 나머지 4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요소는 나머지 4가지 요소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가 안 좋으면은 국내 갈등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기술 발전 같은 경우도 경제가 좋을 때 급속하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요소가 나머지 4가지 요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2번째는 국내 갈등인데 단순히 정치적 갈등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 안에 있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의 양극화 때문에 이제 경제적 차이의 그 계급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내 갈등을 총망라해서 이게 정치권에서 제도권 정치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 사회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를 총망라해서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갈등은 한마디로 이제 이 패권국이 있으면 이제 도전하는 도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20세기에 이제 소련과 일본이 있었고 지금 이제 중국이 있는데 한마디로 현 패권국과 다음 도전자 사이에 갈등에 좀 집중해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연재해는 한마디로 뭐 말 그대로 자연재해입니다. 레이달리오의 표현에 따르면 전쟁보다도 더 많은 제국을 자연재해가 무너뜨렸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폼페이 화산도 있고 그리고 1800년대 초반에 이제 탐보라 화산이 터져서 그것도 역시 뭐 세계 경제나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술 발전인데 레이 달리오는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뽑습니다. 이게 인류의 발전이 상당히 눈부시잖아요. 300만 년 전에 돌도끼를 쓰다가 지금은 AI를 만들고 우주에 사람을 보내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는 기술 발전이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가지 요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이클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대격변의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이 과거를 보니까 이 사이클의 가까이 5가지 요소의 사이클의 말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이 아까 보신 경제적 요소, 그러니까 부채 사이클로 봤을 때 부채 사이클의 말미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자비가 국방비보다 더 많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부채 사이클의 끝이다. 약간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사이클의 끝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과거를 보면은 우선 이 부채를 더 이상 감당이 힘들어지니까 패권국이 뭘 하냐면은 아직까지는 패권국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다른 국가의 채권을 강매하듯이 팔아버린다. 깡패짓을 하면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내 채권을 팔고 상대국 경쟁국의 채권을 팔리면 안 되고 내 자산 매력도를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쟁자의 적대국의 부채를 동결하거나 혹은 적대국의 자산을 압수한다. 레이 달리오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압수하고 원유 수출을 제재하고 이런 걸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감당이 힘드니까 그냥 배째라식으로 디폴트를 내버린다든지 아니 만기가 왔는데 아니 또 연장할게 연장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면은 중앙은행한테 돈 찍으라고 시켜가지고 야, 중앙은행 네가 다 사 라고 밀어버리다든지 이런 식의 현상이 있고 실제로 그 작년인가 영국에서 그 재무부가 영란한테 시켜가지고 부채를 좀 다 사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기도 했더라고요. 또 그 외에는 이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 패권국의 이 매력도가 떨어지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 사실 빚 그렇게 안 많아.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산들 알고 보니까 이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네. 원래 이거보다 더 비싼데. 맞아요. 그래서 금값이 차오르나? 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금 재평가하려고? 그리고 이제 국내 자본이 이 패권국이 불안하니까 해외로 나가잖아요. 나 못 나가게 국내 자본을 통제하고 또 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도저도 안 되면 새로운 화폐를 만든다. 이건 완전 코인러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CBDC. CBDC로 대표되는 중앙은행 화폐라든가 아니면은 뭐 달러 이 다음에 또 새로운 화폐 만들어가지고 또 약간 그 부채 사이클 이어가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채를 못 버티니까 나오는 어떤 기법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이고 있다. 네, 지금 최근 보이고 있다는 게 레이 달리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갈등인데 국내 갈등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민주주의에서 독재 체제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 한마디로 이 정치가 갈등 조절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부의 양극화도 너무 심해지고 가치관의 양극화도 너무 심해지니까 다른 그룹들끼리의 이 타협이 없어진다. 서로 이제 갈등 조절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이 불가능해지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선 정치가 무력해지고 법치도 무력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났을 때 이거를 따르지 않고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따를 거야. 그럼 그 제도를 그냥 때려 부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뭐 너무나 잘 느낄 수밖에 없죠. 너무나 잘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갈등이 심해지는 거는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특히 심하고 특히나 이제 국가들 중에서도 이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한 번 이 전성기를 찍고 쇠퇴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보이더라.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다가 이제 데마고그라고 하죠. 한마디로 좀 악질적인 선동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악질적인 선동가가 등장을 해서 하는 일이 뭐 극우 쪽일 경우에는 기득권이랑 영합을 하고 극좌일 쪽의 경우에는 대중과 영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갈등이 극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대립과 이 무질서한 상태에 지쳐가지고 한마디로 이 데마고그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독재자가 그냥 민주주의고 모르겠고 철권 통치로 잡음 없이 이 사람의 영도하에 다 일치 단계에서 따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이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넘어간다. 전형적인 파시즘의 이런 루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파시즘의 대표 심볼이 이제 파스케스잖아요. 나뭇가지를 막 여러 개 묶어놓은 도끼. 그게 이제 일치 단결해서 나아가자 심볼인데
뭐 이 전형적으로 80으로 넘어가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갈등은 이제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다자주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각국이 협력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자. 일방주의는 한마디로 힘의 논리, 힘든 놈이 짱이다라고 하는 건데 역사의 대부분은 뭐 사실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역사적인 패턴을 달리오가 보니까 전쟁을 하다가 지치면은 그때 자자주의가 등장하더라. 일례로 네. 1600년대에 이제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인류사에서 첫 번째로 인정받는 국제 전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국가가 참전한. 근데 이렇게 대규모의 전쟁을 인류사 처음 경험을 했다가 여기 지치니까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이제 국제법의 시초가 된 조약이죠. 이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국제 정치 무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윌슨이 국제연맹을 만들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었지만 이게 전쟁을 막는데 실패를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이러다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이 패권을 잡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국제기구를 만들고 여기 힘을 강력하게 실어줘서 네. 다자주의 세계에서 살다가 이제 일방주의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방주의의 전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평화의 시대에 살다가 네. 이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 사건이 쭉 보니까 패턴이 어떤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되다더라. 네. 근데 이 레이 달리오는 지금 그 충격적인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보았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나서 네. 인간이 적응의 생물이기 때문에 네. 뒤이어 비슷한 사건들이 연달아 생기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적응해 버리면서 일방주의로 넘어가는데 이제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최근 트럼프의 발언들이 뭐 그린란드도 있고 캐나다도 네. 있고 파나마도 이런 거를 한 생각해 보자. 이게 한 2024년에 미국이었으면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 했다. 근데 어느새 이런 발언들에 익숙해진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그렇죠. 다 일방주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맹의 지형이 바뀐다. 네. 동맹국이 예전에는 의리, 이념 이런 걸로 뭉쳤다면은 나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네. 내 생존에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이지? 라고 해서 거기에 붙으면서 동맹의 지형도가 바뀌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레이 달리오 한때 정말 퇴물 취급을 당했는데 역시 세계를 걱정하는 전문 직업이 되고 나서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브리지워터를 잘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레이 달리오 지금 뭐 자연재해가 거의 피크에 다다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 자연재해의 연도별 발생 건수를 나타낸 거고요. 네. 보시면 그래프가 1970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네,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자연재해 피해 액수만 봐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건수와 액수 모두 우상향하면서 지금 이게 레이 달리오가 봤을 때는 정점에 치달았고 이게 인류의 경제와 사회 제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까지 왔다. 홍수하고 산불이 진짜 많네요. 네, 맞습니다. 홍수와 산불 같은 경우 이게 나면 특히 이제 홍수 같은 경우는 여기 일어나고 수위가 높아지면은 이제 국경이 무너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제 질서가 더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질 거다라고 달리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기술혁신인데 기술혁신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뭐 변곡점에 왔는데 변곡점을 지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근데 이제 레이 달리오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경제 환경이 양호할 때는 기술이 뭐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환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버블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맞물리면은 혁신은 반드시 버블을 동반하더라. 제레미 그랜섬의 얘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 뭐 1720년부터 2000년대까지 쭉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의 기술 혁신이 버블을 동원했고 뭐 레이 달리오 행간을 읽자면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AI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사이클이 넘어가는 거를 네.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미국이 관세라는 카드를 꺼낸 건데 그렇죠. 그럼 달리오가 봤을 때 관세 카드로 미국이 다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관세는 미국은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미국의 부채를 중국이 사주고 미국 채권 중국이 사주고 그런 말인 즉슨 미국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면서 그걸 사기 위해서 중국에 빚을 낸다는 구조인데 네. 근데 미국의 제조업이 점점 약화되면서 이 사이클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 관세를 딱 부과를 해서 그러면은 미국의 제조업을 더 강화시켜서 중국에서 물건 다 안 사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미국의 채권을 많이 사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좀 뜯어와가지고 이 재정 밸런스를 맞추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관세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달리오는. 근데 그런 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네요. 그쵸.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미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훨씬 무식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인구의 이 3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네. 1%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천재다. 세계 네.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네. 그리고 뭐 창업을 해서 뭐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을 창업해내고 네. 그런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인구의 또 10%는 그 정도 천재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꽤나 똑똑한 사람들이다. 자기 약간 잘하고. 근데 네. 미국 인구의 60%는 독해력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도 안 된다. 음. 근데 그 인구의 60%가 독해력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도 안 된 나라에서 네. 제조업을 스스로 부강시킬 수 있는 노동 생산성이 나오겠느냐? 안 나온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관세는 이제 부과가 됐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주로 포인트가 뭘까에 대해서 달리오가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관세에 대한 상대국들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중요하다. 네. 뭐 상호 관세를 매길 건지 아니면은 다른 조치로 카운터를 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항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응책이 나올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로 인해서 경제에 준 영향이 생길 텐데 네. 이거에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달리오의 생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는 나라는 디플레 현상이 강할 거고 왜냐하면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리고 이 수입국 한마디로 미국이죠. 미국 같은 국가는 이제 인플레가 좀 우세할 텐데 근데 만약에 서로 상호 관세를 매기고 관세 전쟁으로 갈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이 나라마다 운명이 갈릴 거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디플레가 강세인 나라가 있을 거고 인플레가 우리나라 강세인 같이.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수출 위주면은 디플레 강세가 좀 심할 거고 수입 위주면은 인플레 강세가 좀 심할 텐데 이거에 따라서 각국의 금리 정책이 좀 많이 엇갈릴 거고 네. 금리 방향이 갈리면서 환율이 엄청 너를 뛰지 않겠느냐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의외인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달리오가 봤을 때는 이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엔 모두 다 지는 루즈루즈 게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상끼리 만나서 협상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서 협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이거 호재라고 생각할 거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호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이것도 비시장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트럼프와 네네. 시진핑 협상에서 자 이렇게 해서 땅땅땅 시장에 이렇게 바로 하자. 도입을 할 텐데 이런 비시장적인 제도로 바로 도입하게 되면 또 다른 충격이 될 수 있다. 강제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 역시도 좀 호재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네. 평가를 했습니다. 야, 레이 달리오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네. 트럼프를 까고 싶은 미디어들이 봤을 때는 최고의 손님이네요. 아주 논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심지어 큰 스케일로 까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전 헤지펀드 매니저답게 네. 투자에 대해서 어떡하냐.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네. 분산 투자가 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네. 어차피 넌 감정적으로 반응할 거고 마켓 타이밍은 맞추기 힘들다. 헤지펀드도 네. 맞추기 힘든데 네가 맞추겠냐?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수십 년의 커리어가 있었잖아요. 네. 내가 수십 년의 커리어를 잘 생존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마켓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이 생존한 게 아니라 네. 분산 투자를 잘해서 리스크를 줄여왔기 때문에 생존을 한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럼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어서는 최소한의 현금을 두고 분산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입이 없다고 가정하고 네. 한 몇 개월 혹은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을까를 얼추 계산한 다음에 네.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현금이 지금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현금을 쥐고 싶은 욕망이 강할 거다. 왜냐면 이제 현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은 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현금은 절대로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고 네.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달리오의 얘기였고요.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달리오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이 세계 질서의 변환이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네. 분석을 할 때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과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과거엔 이랬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례가 거의 제가 생각에는 90% 이상이 1945년 이후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1945년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였는데 이게 이제 바뀌면은 데이터 성질도 바뀌기 때문에 이 패턴이 바뀌어서 극악의 난이도의 세계가 펼쳐진다. 건들락도 요거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모르겠고 일단 금으로 갔다가 법이 좀 디지털 금으로 좀 갔다가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를 갈지 모르겠으니까는 전 세계적인 동질적인 자산으로 가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진짜 머리 아픈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달리오는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다 사놓자. 원래 너가 모든 자산에 다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 이럴수록 진짜 막 뱅가드 토탈 같은 그런 뭐 진짜 전 세계 중시를 다 사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 채권도 그렇고 뭐 금도 그렇고 진짜 지금 완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달리오의 말을 들으면은 최근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는 중국발 관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출렁출렁하다가 또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약간 무마성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널을 띄고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네. 거의 맞습니다. 이게 끝장, 그러니까 소위 막장으로 가면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체인징 월드오더에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중국이 이 정도의 위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그때 좀 못했었기 때문에 마치 잠자는 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호랑이라고 약간 느끼니까는 더더욱더 레이달리오를 많이 부르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달리오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네. 과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많이 무게를 실었다가 네. 2022년부터는 미중 갈등이 강해지면은 미국과 중국 모두 피해를 본다. 네. 그럼 두 나라 모두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고 그럼 어디냐? 난 인도라고 본다. 그때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인도를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체인징 월드오더의 또 그 다음은 또 인도라는 거구나. 그럼 중국은 완전히 1등이 아닌 상태에서 또 인도가 약간 이건 마치 과거에 맨유 맨시티 싸웠을 때 그냥 둘이 막 깨갱하면은 중간에 아스날 치고 올라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예지가 이상하니까 지금 이게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인데 그렇군요. 최근에 그 팀쿡이 여러 인터뷰를 보면은 중국의 제조 기술이 되게 발전했는데 제조 인프라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거든요. 소재 기술부터 시작해서 조립 공정 전반적으로 너무나 최첨단이기 때문에 중국에 싸서 가는 게 아니고 중국이 테크니컬하게 너무나 숙련돼 있기 때문에 갔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애플을 중국에서 제조하도록 하는 이유는 오만 제조 숙련공들이 다 중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값싸서가 아니라. 그래서 중국에 값싼 노동자가 어딨냐고. 다 비싸다고. 근데 제조 숙련 기술이 다 발전했다고. 그래서 미국은 비슷한 임금에 제조 숙련 기술이 어딨냐. 이제 글도 못 읽는데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어떻게 돼요? 뭐 레이달리오 말했다면 다 살아. 진짜 마지막에 이제 자기 약간 본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돌려쳐서 올레더 살아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올레더가 잠깐 무시당했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약간 무시했었는데 지금 반성합니다. 올레더는 좋은 상품이었어. 그냥 역시 장기 생존했던 구루들의 얘기는 들을 구석이 있다. 오늘 정말 그렇게 뭔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되짚으면서 오늘 너무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에릭의 거장연구소 최부신과 함께하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